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곧 탐구되고 곧 철저히 규명된다. 자기 자신도 철저히 탐구된다. 그들의 경우 친밀감은 우선 성적 교섭을 통해 확립된다. 성적 교섭. 사람들은 상대방의 분리를 우선 신체적 분리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체적 결합은 분리 상태의 극복을 의미하게 된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의 극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 자신의 희망과 불안을 말하는 것,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면을 보이는 것, 세계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립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은 분리를 극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의 분노, 증오, 그리고 자제심의 완전한 결여를 드러내는 것도 친밀감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흔히 부부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변태적인 매력, 이 부분은 잠자리에 들었거나 서로에게 증오와 분노를 발산할 때에만 친밀하다. 변태적인 매력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형태의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오래가지 않는 것. 이건 좀 말초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타인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이 타인은 다시금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다시금 유쾌하고 강렬하지만 이 경험은 다시금 차츰 덜 강렬한 것이 되고 마침내 새로운 정복, 새로운 사랑을 언제나 새로운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르리라는 환상을 품고 바라게 된다. 성적 욕망의 기만적 성격은 이러한 환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성적 욕망은 융합을 지향하지만 결코 육체적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긴장의 해소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그러나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자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불안에 의해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에 의해 허영심에 의해 상처를 내고 심지어 파괴하려고 하는 소망에 의해 자극된다. 성적 욕망은 강렬한 정서와 쉽게 뒤섞이고 그것에 의해 쉽게 자극되며 사랑은 강렬한 정서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랑은 강렬한 정서와 뒤섞인다.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다. 성적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관념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사랑은 성적 결합의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육체적 관계에는 탐욕이나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은 없고 부드러움이 섞일 것이다. 육체적으로 결합하려는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다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다면 사랑과 무관한 육체적 욕망이 된다 이거지. 성애가 동시에 형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욕망은 도치적이며 일시적인 합일 이외의 합일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일시적이라는 거지. 에피소드에 불과한 일시성. 성적 매력은 순간적으로 합일의 환상을 일으키지만 사랑이 없는 한 이러한 합일은 낯선 사람들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낯선 사람을 낯선 상태로 그대로. 때로는 이러한 합일은 서로 부끄러워하게 하거나 심지어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환상이 사라질 때 그들은 이전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격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환상. 부드러움은 프로이트가 믿고 있는 바와는 달라서 결코 성적 본능의 승화는 아니다. 부드러움은 형제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비신체적 사랑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형태의 사랑이다. 성애에는 형제와 모성애에는 없는 독점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사내 연애가 금지되는 거예요. 성의 이러한 배타적 성격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흔히 성의 독점력은 소유욕 애착으로 오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이기주의다. 그들은 서로를 동일시하는 두 사람이고 그들은 단일한 개인을 둘로 확대함으로써 분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은 고독의 극복을 경험하지만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서로 분리된 채로 있고 그들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곧 그들의 합일 경험은 환상이다. 성애는 배타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모든 살아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오직 한 사람과만 충분하고 강렬하게 융합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성애는 배타적이다. 성애적 융합, 곧 생명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완전한 위임이라는 의미에서만 성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척하며 깊은 형제라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애는 만일 이것이 사랑이라면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그의 또는 그녀의 존재의 본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나는 나의 존재를 본질로부터 사랑하고 있고 존재의 본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와 같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차이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이고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 생명을. 이것은 결혼은 파기할 수 없다는 사상의 배경을 이루며 또한 두 배우자가 결코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되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적 결혼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잘못된 것으로. 이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사랑은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이며 거역할 수 없는 감정에 갑자기 사로잡힌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관련된 두 개인의 특수성을 볼 뿐 모든 남자는 아담의 한 부분이고 모든 여자는 이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아담과 이브. 우리는 성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의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내 행위 속에 판단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랑이 철저하게 의지와 위임의 행위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결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선되든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든 일단 결혼이 성립하면 의지의 행위가 사랑의 계속을 보증할 것이다. 의지의 행위. 이 견해는 인간성과 성애의 역설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지만 우리는 각기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실제이다.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이 단독성.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역설이 되풀이된다. 우리가 모두 하나인 한 우리는 형제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한
성에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있지만 모든 사람 사이에는 없는 매우 특수하고 매우 개별적인 요소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고 성에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에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에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에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에는 의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견해는 모두 옳다. 혹은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진실은 전자에도 후자에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상도 또한 어떠한 환경 밑에서도 이 관계는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 쉽게 해소될 수 있다. 성공하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요즘의 관계고 해소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상도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야. 자기의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자기애도 잘해. 나르시시즘과 구분되는 훌륭한 자기애가 있다는 거지. 지금 딱 보석을 봤을 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 이기주의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근데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은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에는 이기심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기심과 같은 자기에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 사상에서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칼뱅은 자기애를 패스트라고 말했다. 프로이트는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기애를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의 가치 판단은 칼뱅의 가치 판단과 다르지 않다. 프로이트는 자기애를 자아도취고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아도취는 인간의 발달에서 매우 초기 단계고 후에 이 자아도취적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미치게 된다. 프로이트는 사랑을 리비도의 나타남이라고 보고 리비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사랑과 자기에는 한쪽이 많을수록 다른 쪽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상호 배타적이다. 자기애가 나쁘다면 비이기적인 것은 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곧 심리학적 관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다는 명제. 근본적 모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려는 것 같아. 에릭 프로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같은 현상인가 또는 오히려 그 반대인가? 더 나아가 현대인의 이기심은 정말로 모든 지적, 감정적, 감각적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가? 그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의 부속품이 되지 않았는가? 그의 이기심은 자기애와 동일한가? 또는 이기심은 자기의 결여로 생기는가? 이기심과 자기의 심리학적 측면을 검토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나타나 있는 논리적 오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기심과 자기 상호 배타적이라는 논리적 오류. 상호 배타적이 아닌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타적일 수 있는 거야. 만일 나의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다. 사랑하는 방식이 생산적이면 되는 거야. 소모적이면 문제가 되지.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포함되지 않은 인간.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제외하는 이론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서의 말에 표현된 사상은 자기 자신의 통합성과 특이성에 대한 존경이 다른 개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은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만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전제들에 도달했고 이 전제들 위에서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며 우리 자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는 모순이 되기는커녕 기본적으로 결합적인 것이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다. 양자택일이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 고상한 자기애지. 대상과 우리 자신의 자아 사이의 관련이 문제되는 대상과 우리 자신의 자아 사이의 관련 대상과 사랑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의 것이다. 대상과 우리 자신의 자아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고 이 생산성이 중요해요.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을 갖고 있는 사랑은 증여하게 되는 거지. 사랑이 증여의 방식을 따르는데 소모적인 사랑은 이 사랑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거지. 사랑의 방향.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고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을 의미한다. 창의성이고 생산성.
순수한 사랑은 누군가에 의해 야기된다는 의미에서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 갈망이며, 이 갈망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힘의 실현이고 집중화이다. 힘의 실현, 힘의 의지지, 사랑한다.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 긍정은 본질적으로 인간 성질의 구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향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인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지.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는 거야. 그 얘기 같아.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이른바 일종의 노동분업. 이러한 분업에 의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갖지 못한다. 이건 확장된 이기주의인 거죠. 확장된 이기주의. 일종의 노동분업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표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뒤따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발생적으로는 특별한 개인에 대한 사랑에서 획득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곧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 생산적인 사랑은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넘쳐나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 쪼개기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거지. 생산적인 사랑 오히려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근데 소모적인 사랑은 파이 쪼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사랑은 독점적인, 얘에 대한 사랑은 동시에 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는 거죠. 만일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분명히 배척하고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며 주는 데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낀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외부 세계를 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는 흥미가 없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통합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용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적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만일 이기심과 자기애가 동일하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오류이다.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 것이기는커녕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배려의 결여, 이것은 그의 생산성의 결여에 대한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배려의 결여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고 좌절시킨다. 그는 필연적으로 불행하며 생활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초조해야 하지만 스스로 이 만족의 달성을 가로막고 있다. 초조해야 하지만 스스로 이 만족의 달성. 그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돌보는 데 실패한 것을 은폐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프로이트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수시켜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아도취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아도취적.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이것도 사랑도 아니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렇지. 예컨대 지나치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스러운 관심과 비교하면 이기심을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의식적으로는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 대해 깊이 억압되어 있는 적의를 갖고 있다. 깊이 억압되어 있는 적의 관심의 대상이다. 아이에 대한 적의가 있다는 거야. 이 어머니는 자식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보상하려고 지나친 관심을 갖다.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걸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집착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랑이 이타적이지 않은 성격을 띈다면 그게 왜 그 사랑할 때조차도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자꾸 얘기가 하냐면 이 적의는 뭐냐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이기심의 본질에 대한 이 이론은 이기심 신경증의 한 증상인 신경증적 비이기주의 이것은 흔히 이 증상만이 아니라 이 증상과 관련된 다른 증상, 억압, 피로, 노동에 있어서의 무능력, 애정관계에서의 실패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신경증 증상이다. 비이기주의에 대한 정신분석적 경험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비이기주의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원적 성격의 특색이다. 구원적 성격. 뭔가 종교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건 뭐야? 구원적 성격의 특징. 이러한 비이기주의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이러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구원적 성격.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비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비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비이기적인 사람.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병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비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해 당황스러워한다.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그의 비이기주의는 그의 다른 증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상일 때가 흔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타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하냐 이거지. 이타적인데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타적임에도 불행한 사람들. 이타적인데 불행해. 그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나 즐기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고 그는 삶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적의를 갖게 되는 거지. 비이기주의라는 표면 뒤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강렬한 자기 본의가 숨어있다. 자기 본의. 이게 바로 극좌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 거야. 극좌들의 특징. 뭔가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메이저리티, 핵심부
인싸로 들어가지 못한 주변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수성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부성이기 때문에 극좌 쪽으로 빠져서 비이기주의를 탐닉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기성이 잠복해 있는 거지. 그의 비이기주의가 다른 증상과 함께 증상으로 해석되어 그의 비이기주의와 다른 고통의 근원인 생산성의 결여가 고쳐질 때에만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이기성 이 부분은 좀 체크할 만한. 비이기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비이기주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우리 문화에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이 어머니는 자신의 비이기심을 통해 자녀들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자신의 비이기심. 이타성은 사실은 이 비이기심은 이타성에 빚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빚지고 있어. 그러나 그녀의 비이기심의 영향은 그녀의 기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랑받으면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병리적 비이기심으로 병리적 이타성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부모의 자녀는 사랑받는 사람 특유의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고 어머니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보통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에 대한 적의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적의를 명백히 인식한다기보다는 막연히 느낄 뿐이며 마침내 그들도 이러한 적의에 감염된다. 결국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은 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비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나쁜 경우가 많다. 비이기적인 어머니. 자녀들은 어머니의 비이기주의 때문에 어머니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 아이들은 덕이라는 가면 아래 삶에 대한 혐오를 배운다. 만일 순수한 자기애를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면 순수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전도력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48조